그럼 지금부터 한국특수교육학회 2019 춘계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입니다. 한국특수교육학회 모학회를 비롯해서 7개 분과학회가 함께 주최하였으며 한국특수교육학회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한국연구재단 교육과학사 학지사 피치마켓 에이스북에서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특수교육학회 2019 춘계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박수를 해주시죠.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 일어나셔서 화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동 차렷.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윤여각 원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윤여각입니다. 제가 교육학회 이외에는 한국유아교육학회에 간 적이 있고요. 그리고 특수교육학회 두 번째로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특수교육을 전공하지 않았으면서 특수교육 관련으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이상하죠? 제 연구지는 저기 연세대학교 예전에 재활병동이 있었고 거기 부속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가 저한테는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기 장애가 없으신 분 있으세요? 장애 없으신 분? 하나라도 장애가 없으신 분? 손 드실 수 없으시죠? 다 장애가 있습니다. 저도 장애가 있고요. 그렇죠? 일단 시력이 약하고 지금은 많이 극복이 됐습니다만 이전에는 여러 사람들 앞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다리가 막 부들부들 떨리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제가 연구를 할 때 제가 고학년반에 들어갔었는데 교수님께서 장애라는 것은 불편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수교육과 관련된 문헌들을 보게 됐고 저희 이제 모교 은사님이시기도 한데 송 교수님의 글들을 보게 됐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거라고 하면 누구나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의 문제로 돌려서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교육학자들이 정말 유념해 두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교육의 문제 상황을 자기 문제화하는 건데 저는 그 경험이 그렇게 장애 문제를 내 문제로 만드는데 큰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학교가 모여서 하는지는 제가 정말 몰랐고요.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평생교육이 또는 평생학습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그런데 정말 제대로 이 담론이 흘러가고 있나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초중등교육법이 있고 고등교육법이 있고 평생교육법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초중등교육 영역이 있고 고등교육 영역이 있고 그리고 평생교육 영역이 별도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유네스코에서 평생교육
교육을 전 세계적으로 전파할 때 그렇게 하라고 만든 용어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평생교육을 내세웠던 분들이 가장 크게 문제로 지적한 것이 분절적 사유였습니다. 교육에 대한 분절적 사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따로 있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따로 있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따로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마치 별개의 교육이 존재하는 것처럼 교육에 대해서 분절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문제 삼고 그것을 통으로 생각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계몽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평생이라는 말을 앞에 붙여서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그 말이 만들어진 이후에 유네스코에서는 학교 교육을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서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형편이 어떻게 됐냐면 평생교육이 등장하면서 학교 교육을 문제 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을 비교하는 표가 등장을 했고, 학교 교육은 온통 안 좋은 말이 그 표 안에 기술이 됐고, 평생교육은 온통 좋은 말이 거기에 기술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 표를 내놓으면 얼굴이 화끈화끈해지지 않을까 싶을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평생교육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실 교육에 참여를 하지요. 먼저 학습에 참여를 하고, 혼자 온전히 학습이 안 되니 교수가 서포트를 하는 것이죠. 교수 학습이 어우러지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는데 그걸 전부 쪼개서 분절적으로 이르는 사유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교육을 분절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유는 하지만 그걸 분절시키는 일은 사실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교육적 필요라고 하는 것을 충족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수 교육의 경우에도 이게 앞단 초중등 교육, 현재 재활복지대학이 있으니까 고등교육까지만 감당하는 그런 것은 이 헌법의 정신과 맞지가 않지요. 이웃단까지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 노력은 학계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물론 정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저희는 정부기관인가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정부기관은 아닙니다. 굳이 구분을 하면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정부 교육부와 같은 그런 정부는 아닙니다만 정부와 교육 현장을 매개하는 중간에 있으면서 평생교육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까 잠깐 통합적인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석사 논문하고 그 뒤로는 관심을 갖지 않아서 굉장히 마음이 좀 찜찜했는데 다행히 제 큰딸이 특수교육으로 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그때 연구를 하면서 아이들이 상호작용하는 것, 교육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협동적 공존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묶었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 부분은 개별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묶어서 협동적 공존과 개별화라는 제목의 논문답지 않은
통상적인 논문답지 않은 제목을 제가 써서 논문을 쓰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서 생각을 진행시키다 보니까 특수 교육이라는 그런 장에서 연구를 했는데 일반 교육 이론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일반 교육학 동네에서 만들어진 많은 이론들이 특수교육 동네에서 하나라도 예외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이 일반 이론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특수교육 동네 또는 유아교육 동네 또는 성인교육 동네 또는 노년교육 동네에서 현장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곧 일반 교육의 논의를 훨씬 더 풍부하게 하고 견고하게 해 나가는 그런 큰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서로 논의하시면서 현장에 대한 이야기도 공유하지만 현장에서 학적인 고민을 하신 것을 점점 이렇게 통섭해 나가는 그런 노력도 더불어 해주시면 좋겠다는, 지금은 현장에서 좀 멀어져 있지만, 특수교육 현장에서 멀어져 있지만 그런 소망을 드려서 소망을 담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해 주신 윤여각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교회사가 있겠습니다. 한국특수교육학회 박승희 회장님 나오셔서 개의 인사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화여대에서 오랜만에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학술대의 주제는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입니다. 전국에서 많은 교수님들과 대학원생, 학부생, 또 평생교육에 종사하시는 현장 전문가 선생님들 오셨는데 모두 환영합니다. 죄송하게 사전 등록을 하루 앞당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놀라운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크나큰 동지애와 격려를 선물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 분야는 지난 30년 동안 유아 및 학령기 공교육을 정착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여서 상당한 수준의 특수교육 체제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견고한 학령기 공교육을 받고 졸업하는 젊은이들이 저희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또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성인기 삶의 문제, 혹은 성인기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성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평생학습이 기여할까,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학령기에 진로 직업교육, 전환교육 이런 걸로 성인기 전환을 준비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준비가 주로 초보적 직업의 고용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보다 만족스러운 직업을 위해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취업과 직접 연결이 안 되지만 좀 더 품위 있는 성인기 삶을 위한 졸업 이후에 더 교육받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요구는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의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 지원하는 법들이 생기고 또 여러 프로그램들이 생긴 게 현재 상황입니다. 윤 원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평생교육은 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다를 것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또 최근에 저희 인간의 수명이 연장돼서 가장 최근 통계가 장애인들의 평균 수명이 72세를 고려할 때 평생학습의 문제는 우리가 사랑했던 장애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50여 년을 무엇을 하면서 성인기 삶을 살 것인가, 그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학령기 때 통합교육의 증가로 많은 장애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옆에서 눈여겨보게 되었고 본인들도 대학 교육에 대한 꿈을 또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12년의 공교육을 받고 졸업해서 대학을 진학하지 않거나 졸업 후 빠른 시기에 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초기 성년기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아주 혼자서 새로운 세상을 또 맞이하는 그런 생경한 어려움이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자 남겨진 당혹감은 부모들에게도 동일해서 학교와 비슷한 울타리를 찾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긴박하게 찾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프로그램 운영에까지 나서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초기 성년기에 진입한 많은 장애인 본인이나 부모들은 성인기 장애인 문제를 모두 평생교육 하나로 풀 수 있을 것처럼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지하시듯이 성인기 장애인 문제를 평생교육 하나로 풀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런 현 시점에 장애인 평생학습을 지원할 제도를 좀 정교화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평생교육이라는 용어에 대한 담론이 아직 충분하지 않아서 성인교육이라든가 평생학습 이런 용어들과 좀 더 늦기 전에 심각히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특히 초기 성년기에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중등 이후 교육이란 용어를 성인교육과 함께 사용할 것을 제가 이미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모든 선생님들의 학문적 역량과 의지를 모아서 장애인 평생학습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오늘 학회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38분의 선생님들은 100% 공모로 제가 수합을 원고를 했고요.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장애인의 위상과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우리 학회 회원들과 또 오늘 참여하신 선생님들이 한 가족처럼 결속력 높게 한국 특수교육을 전진시키는 그런 모습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의 기회들과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화여대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3분짜리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데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에서 2001년 9월부터 시작된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생활 아카데미 영상을 딱 3분만 보시고 저의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번호랑 카드 번호 좀 불러주세요. 네,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 제 끊겠습니다. 개인 정보는 알려줄 수 없습니다. 저는 끊겠습니다. 파일을 경찰에 보내겠습니다. 진짜
진짜 보이시 피싱이거든요. 아이고 참. 아니 녹음 파일이 되고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끊어요. 내 선물을 사기 위해 머리카락을 팔았단 말이에요? 약간 충격 먹은 듯이 해야지. 아이고, 내 선물을 사기 위해 머리카락을 팔았단 말이에요? 아니, 놀랐듯이. 뭐야? 내 선물을 사기 위해 더 놀라봐, 눈 되게. 내 선물을 사기 위해 머리카락을 팔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델러에게 머리카락은 소중한 것이잖아요. 잘 보셨습니까? 네. 오늘 오전 오후 세션이 많은데 모두 즐거운 시간 되시고 의미 있는 배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부 주제 발표 순서를 사회를 맡게 된 학교의 부회장 한경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순서가 조금 시간이 지체가 돼가지고 제 인사말은 나중에 복도에서 드리는 걸로 하고, 첫 번째 주제 발표로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의 오유정 교육연구관님의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의 오유정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드릴 말씀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의, 또 법적 배경, 정책적 배경, 현황, 발전 과제 등인데요. 오늘 함께 장애인 평생교육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발전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사진은요, 저희 센터 개소식 사진이에요. 정말 제 생각으로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요. 이제 1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첫돌이었고요. 그렇다고 뭐 첫돌 잔치를 아쉽게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학술 대회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를 갖고 학술 대회를 또 이렇게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가을 어느 날이었어요. 한 60대쯤 돼 보이는 아주머니가 저희 사무실에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여기가 장애인들 평생교육하는 곳이냐고, 길을 지나가다가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라고 저희 그 잔디밭 옆에 크게 이제 있거든요, 현판이. 그걸 보고 들어왔노라고 하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이 아주머니한테 50이 좀 넘은 시누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 또래겠더라고요. 시누이가 있는데 이 시누이가 심한 뇌성마비래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학교도 안 보내고 집에서 계속 돌봐왔던 겁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누이가 이제 이 아주머니가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고, 이 아주머니가 볼 때는 그 시누이가 어릴 때부터 집에서만 있고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런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좀 뭐라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루 종일 이 시누이와 같이 있어야 되는 이 아주머니한테도 부담이 되었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러저러한 그런 이제 사정을 갖고 이 아주머니가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센터는 직접적으로 장애인을 가르치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산에 있는 시청에 있는 담당 과에 문의를 해보면 아마 그 신우이가 공부할 수 있고 또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곳을 소개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안내를 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가 되겠는데요. 지난 4월에 그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장들이 모이는 협의회가 있는데요. 그 협의회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모 시의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옮겨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야 전달 체계가 일관성이 있어서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고요.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는 국립특수교육원에 설치가 되었고 교육부 장관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가 국립특수교육원에 설치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배경이라든가 이유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에피소드 세 번째입니다. 저희 그 올해 사업 중에 중장기 계획 연구가 있는데요. 그 중장기 계획 연구가 이제 저희 담당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연구를 진행할 때 그 당사자들이나 보호자들이나 종사자들 대상으로 초점 집단 면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특별히 학부모가 참여하는 면담이어서 제가 꼭 시간을 내서 가보겠다고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 어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98년생인데요. 자기가 다니고 있던 특수학교 전공과에 떨어졌어요. 갈 곳이 그 다음 날부터 없어졌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에피소드 세 가지가 어찌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할까요? 이때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이슈가 과연 돌봄과 교육의 경계가 있느냐, 돌봄과 교육을 함께해야 하느냐, 구분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것은 각자의 관점이나 어떤 그 갖고 있는 신념, 철학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하루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평생교육과 비장애인의 평생교육은 다른가요? 마지막으로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한 것이 과연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것일까요? 이 세 가지 그 이슈나 또 물음은 장애인 평생교육이 이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이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개념 정리나 논의도 정리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차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평생교육의 의의를 일단 살펴보면은요. 1970년대 이후 유네스코나 OECD 같은 이제 국제기구를 통해서 평생교육이 학습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이동을 하면서 확산이 되었죠. 그래서 평생에 걸친 배움의 중요성을 천명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유네스코 제4차 세계성인교육회의에서 학습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학습권이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데 있습니다. 또 유엔 61차 총회에 채택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도 장애인의 차별 없고 동등한 교육에 접근을 명시하면서 평생 교육을 보장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육권을 강조하는 이유가 교육권이 다른 인권을 누리게 하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는데요.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의제가 있었죠. 지속 가능 발전 의제입니다. 여기에는 모두 17개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있는데 네 번째 목표, 흔히 SDG4라고 하는 그 네 번째 목표가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 학습 기회 증진입니다. 그러면 교육은 독립적인 목표로만 끝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고 교육은 독립적인 목표인 동시에 다른 16개의
그런 SDGs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평생교육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그냥 한마디로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장애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이 장애인 평생교육이 왜 그동안은 이야기가 안 되었던 것이고 왜 이제서야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일까요? 장애인 평생교육 논의 시작은 1998년도에 이미 있었습니다. 저희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발견하는 현장 특수교육이라는 간행물이 있는데요. 그때 주제 특집으로 장애인의 통합교육과 평생교육 체제를 다루었었고요. 이미 그 당시에 평생교육,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그 문제가 이미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저희 원에서도 특수교육 정책 포럼이 있었는데 그때 역시 다루어진 주제가 장애인 평생교육 체제 구축 방안이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때 나왔던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슈이자 또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2016년, 2017년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되고 또 시행령이 차례로 개정될 때까지 또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가 문을 열기까지 왜 장애인 평생교육은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고 또 장애인 평생교육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데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적인 면일 것 같습니다. 98년도에 1인당 국민 총소득은 7,989달러였고요. 2018년에는 무려 4배가 넘는 31,349달러로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9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여건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을 앞으로 진전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 여건이 성숙되었고 또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이렇게나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학생들이 학년기를 마치고 전공과를 마친 다음에 분명히 가야 할 곳이 필요하게 되었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남은 그 수십 년의 생활을 어떻게 보람 있고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관심을 갖고 그 중요성에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해서 정책이나 법에서 다루지 않았나요? 그건 아니었죠. 헌법,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에 다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모든 국민은 동등하게 어떤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평생교육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선언적 규정일 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콕 집어서 말하기 전까지는요. 선언적인 어떤 그러한 외침이나 구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모든 국민 안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실효성을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제33조와 제34조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항이 명문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학령기 중심의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을 특수교육의 하나의 일부분으로 다뤘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33조와 34조 두 개의 조항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나 관련 단체나 전문가들 모두가 한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에 수긍한 김태년 의원실에서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드디어 2016년 5월 29일에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되게 이르렀습니다.
평생교육법 개정 내용의 의의를 보시면요. 가장 많이 발견하실 수 있는 단어가 뭐죠? 책무성입니다. 책무성. 그래서 평생교육법을 개정이 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의미를 갖게 된 것이 바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제고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최근에 4월 23일에 또 개정이 되었고요. 이 개정된 내용은 올해 10월 24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 평생교육법은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개정이 될 거라는 것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보시면은 평생교육법 19조의 2가 저희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의 역할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추가가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교육이라는 측면인데 양성 교육 및 연수에서 여기서 교육은 특별히 인권 교육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나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 또한 저희 센터에서 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제20조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이 조항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3회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이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나를 살펴보시면요. 사실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 제1차 때부터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3차까지 쭉 보시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역시나 취약계층이라든가 소외계층 안에 포함시켜서 선언적인 의미에만 머물렀다는데 그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체계적 지원은 상당히 미흡했었죠. 사실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는 제2차 계획부터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4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 계획을 보시면요. 비전은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사회 실현이고요. 제1과제가 국민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에서 특별히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과 장애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강화라는 그런 추진과제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인데요. 생애 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있고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반 구축이란 과제 안에 4가지 이러이러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추진체제 구축,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역할 정리 및 기능 강화,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 교육 지원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저희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정과제 51-2 사회취약계층 교육지원 확대 제4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부의 그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장애학생 진로 평생교육팀이라고 있는데 이 부서에서는 올해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시행 계획을 내놓았고요. 그 내용 안에 그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추정 장애인 구수는 약 267만 명인데요. 이 중에서 장애인의 98.5% 이상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된 그런 조사들을 한 것을 보면요, 굉장히 그 비율이라든가 수치가 적게 나와요. 심지어 뭐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0.02%다. 뭐 이렇게 1%도 안 되는 수치로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평생교육 실태 조사를 하는데요. 그 안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복지시설에 대한 그런 내용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학년기를 마치고 가장 많이 교육을 받거나 여가 활동을 즐긴 곳은 장애인 복지관 내지는 복지시설 또 직업 관련된 그런 자립생활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치가 빠지다 보니까 늘 장애인 평생교육 수치는 참여 수치는 보면은 낮게 나오는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시행 계획을 보시면요.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학들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저희 센터의 그 비전 체계고요. 저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통한 장애인 행복 실현 비전으로 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 또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환경 구현을 운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업을 두 가지로, 두 개의 기능으로 크게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요. 발달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을 평생교육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저희 센터에서 오래 하는 이런 사업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제가 몇 분 뵙기도 했어요. 근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잘 쓰이는 자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를 하면서 정말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제가 특수교육을 했고 국립특수교육원에 10몇 년 동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는 분야가 너무 많고 모르는 현장이 너무 많구나라는 것을 실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평생교육 기관이나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만나고 어머니들 만나고 당사자들 만나면서 정말 현실적인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도 많았고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공무원 세계가요 굉장히 융통성이 없는 세계라서 현장의 의견을 다 들으면요 다 이해 가요. 수긍해요.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뭐에 따라서 일을 하냐면 법과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 또 전문가 분들께서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다양한 입장 있는 분들의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이제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5분 남았기 때문에 5분 동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저희 사업 목록이고요. 첫 번째는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 체계 정비입니다. 기존의 지원 체계를 보시면은 국평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등에서 하나의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고 이건 기존에 이미 구축된 체계이고요. 만약에 별도의 지원 체계를 요구한다고 한다면은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연계되는 이런 별도의 지원 체계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원화된 체계로서 어찌 보면은 행정 전달에는 편리할 수가 있겠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을 제한할 수 있고요. 또 실제로 많은 장애인들은요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받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지역사회에 있는 평생교육기관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평생교육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차원의 생각을 해본다면 선택권을 보장을 해줄 수 있고 정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대도시 중심뿐만이 아니라 정말 시골 구석구석 읍면 단위까지 이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혜택이 미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보통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평생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전문 인력 양성 및 배치 또 방안 마련 필요하고요. 특히 이미 법에서는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나 시설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평생교육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양성이라든가 연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보수교육 차원에서 연수가 필요한데요. 실제적으로 작년 연수를 6번 운영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분들이 연수에 참여하고 싶어도 대체 인력이 없어서 그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들을 정말 교육시키고 보다 업그레이드된 그런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여건 개선, 처우 개선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제가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또는 실태에 대한 정확하고 광범위한 실태 조사인데요. 사실 지금껏 저희 원에서 특수교육 실태 조사도 하고요. 또 교육개발원에서 평생교육 실태 조사를 했지만 사실 광범위하고 정확한 그런 장애인 평생교육만을 위한 실태 조사 그 기초 통계는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19년에 올해 시범조사를 통하고 또 20년에 본조사를 통해서 정말 그 확고한 기초 통계를 바탕으로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앞으로 더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장애인 평생교육과 연계 협력인데요. 이 얘기는 2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를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아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임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유관기관 연계 협력 모델을 한번 제시해 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요구 해결입니다. 그래서 장애 유형에 따라서 요구와 필요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줄 알지만 정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부분에 중요한 것은 장애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수단을 최대한 우리가 고려하는 것입니다. 같은 청각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요. 수어를 쓰느냐 구화를 쓰느냐는 그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중요한 해결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정책 마련을 위해서 장애인 당사자, 학부모 및 단체, 전문가, 국가 및 지자체 담당자 모두 경청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그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가 그 사업 구상을 할 때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플라이 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그 하늘색 그 화살표를 보시면요. 부처 간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 장애 유형 고려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보급, 장애인의 지역 평생교육 기관 참여 활성화, 평생교육 기관 종사 전문성 확보.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 시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가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면 다른 것들도 영향을 미쳐서 역시 확대가 되게 돼 있고요. 그럼 이 하늘색 차원은 국가 차원이라고 본다면 이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두 번째 선으로 되어 있는 이 귤색에 있는 내용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구축되면 다른 것들도 연계돼서 확대되고 구축될 수 있는 선순환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선순환의 이러한 법칙을 통해서 정말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다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누구에게든지 의미 있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지혜와 또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요구 및 발전 방안에 대해서 강남대학교에서 아주 아름다우신 김호영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김호연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사실은 오늘 제가 이렇게 제가 하겠다고 공모에 응한 이유도
이렇게 관심에 대한 이런 초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산시켜 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잘 못하지만 이렇게 기조 강연을 하게 돼서 제가 영광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게 해주신 박승희 회장님 비롯하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이 연구를 하면서 우리 이제 오유정 연구관님도 앉아 계시지만 혼도 많이 나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많이 배우기도 했고요. 그 현장에 많이 나가서 직접 당사자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가운데 저는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쩌다가 시각장애 한 사람이 평생 교육이냐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14년에 교육부에서 시각 중복 장애인을 위한 고등교육 평생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일들 했냐면 시각 중복 장애인들에 대한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 부모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오유정 연구원님 말씀하신 그런 얘기들 정말로 우리 아이 이제 곧 졸업하는데 갈 데도 없고 배울 데도 없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 먹었죠.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가 있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이럴 때는 꼭 동참을 하리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기회가 계속적으로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우스갯소리 한마디 드리면 제가 미국에서 보행훈련 공부를 할 때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이상한 습관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이서 걸으면 제가 꼭 왼쪽으로 걷는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진짜 지금도 누굴 만나서 걷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른쪽에 있다가도 슬쩍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러더니 저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그래서 전생에 안내견이었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도 웃고 넘어갔는데 저는 그 얘기가 저는 정말 가슴에 많이 남았고요. 지금도 나보고 시각장애 공부하라는 그런 뜻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이제 이 자리에 이렇게 평생교육에 대한 이런 관심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각장애가 제 주 전공이고 그쪽의 연구를 더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 평생교육은 시각을 전공을 하던 청각을 전공을 하던 지체, 발달, 지적 다 전공을 하든지 간에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될 그런 영역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쁘죠? 네, 그 파워포인트는 일단 이뻐야 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글씨는 커야 된다고 그러고 내용은 적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많이 싫진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는 제가 발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작년에 제가 연구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작년 1월에요. 이제 그 청원, 국민청원 그 게시판에 올라와져 있는 글입니다. 이게 바로 이건데요. 그 저기 멋있는 그 강 장관님도 보이시죠?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는 시각장애인인데 이렇게 직장인이다. 그런데 나도 직장인으로서 뭔가 여가 생활도 즐기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내 주변에는 복지관은 전부 다 낮에만 하고 그리고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은 내가 살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이런 게 좀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설됐으면 좋겠다. 이런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청원의 글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시설들을 어떤 식으로 변화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지금 있는 그 시설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면 이런 시각장애인들이 정말로 요가도 배우고 음악 활동도 하고 이럴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제가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지금 제가 발표한 이 연구는 제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시각, 청각, 지체, 내병면, 그 다음에 이제
중도, 중복 이렇게 해가지고 네 분과에 저희가 연구진이 총 3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0명이 같이 한 연구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진 안에 지필진도 있었고 연구진도 있었지만 지필진 모두도 이 연구에 같이 정말 참여하고 같이 느끼고 또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까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해왔던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혼자 했더라면 이렇게 많이 했을 수도 없겠고요.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저기 뒤에 그 창원대 김은아 교수님도 오셨지만 그 교수님이 해주신 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청각장애인들만 해도 수십 명을 만났죠. 그렇게 그래서 각 영역마다 굉장히 다양한 장애인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정말 이렇게 다 적진 못했지만 비공개적으로 뭐 인터뷰도 많이 했고 이제 이런 과정 중에 나오게 된 결과라는 거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필요성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변합니다. 변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 그 교육의 교육 생태계도 많이 변하고 있고, 뭐 이렇게 경제도 변하고 있고, 이제 이런 변하는 가운데 일반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를 봤더니요, 일반 평생교육도 왜 평생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제 그냥 뭐 삶의 질, 뭐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번이 뭐냐면 직업이었어요, 직업.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예를 들면 재취업 뭐 이런 이렇게 뭐 경력 뭐 절단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 평생교육을 접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에 이런 의문을 했었습니다. 진짜로 필요해? 아까 말씀하셨죠. 같이 받는 거 좋아. 이렇게 우리도 통합 평생교육 프로그램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런 입장들도 있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다 돼? 라고 하는 이런 입장들이 있죠.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 같이 듣고 싶어. 같이 하고 싶어.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환경이라든지 교재라든지 아니면 뭐 수어 통역이라든지 뭐 점자로 된 거라든지 아니면 무슨 시설적인 접근성이라든지 이것뿐만 아니라 가장 큰 벽이 그거더라고요. 일단 이제 이거를 가르칠 사람들이 잘 몰라요. 강사들, 그러니까 일반 평생교육을 하시는 강사들이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작년에도 이제 어떤 그 시각장애 그 연합회 지부에서 하는 요가 교실을 한번 가봤었는데 요가 교실에서 어떤 분이 와서 강의를 하나 봤더니 일반 그 강사인데요. 저분 한 3년 하셨대요. 근데 첫 번째 해는 어떻게 말하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시각장애니까 전부 동작 하나하나를 손을 머리만큼 올리고 손을 뭐 몇 시 방향으로 들어서 이렇게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요가 강사들은 말로 안 했잖아요. 다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전부 다 하기까지 한 3년이 걸렸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하신다. 근데 저런 분들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는 저걸 듣기 위해서 1시간 반 정도를 버스를 타고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같이 들을 수 있죠. 근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그 접근성의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요, 또 어떻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애인한테 편하면 우리한테 다 편하다. 모든 사람한테 다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요가 할 때 보면은 선생님이 제가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말을 그렇게 해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렇게 더 빨리 이해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렇게 머리 감을 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머리 감을 때 그 예를 들면 린스하고 샴푸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 뜨고 감지 않잖아요. 눈 뜨고 감지 않는데 만져봤을 때 예를 들면 이게 린스인지 샴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시각장애를 위해서 한쪽 린스는 조금 더 거친 걸로 뭐 샴푸는 조금 더 부드러운 걸로 용기를 만들어 놓는다면 어느 누구나 편하게 쓰일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지금 1번이라고 하는 측면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쉽게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 저희의 관심과 노력이 더 많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이렇게 시각을 위해서도 프로그램 만들어라, 청각을 위해서도 만들어라라고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왜 만들어야 되지?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금방 1번처럼 뭔가 이렇게 접근 가능하게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들어가 봤더니 바로 저런 게 걸렸습니다. 뭐냐면 시각장애라고 한다면 시각장애를 위한 보조공학기기라는 것들에 대한 교육이 따로 필요했고요. 보행이라든지 점자라는 이런 재활교육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청각장애라고 한다면 청각장애인 스스로가 그 농인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농문화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들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별도의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체 뇌병변 장애인을 만나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런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재활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작업치료사가 함께하는 무슨 이런 교육, 작업치료사가 함께하는 무슨 미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러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아시겠지만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센터들도 굉장히 많이 개소를 하고 있고, 개소한 센터들 안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말 그대로 자립생활, 지역사회 적응, 의사소통 이런 내용들이 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세심하고 이렇게 단계적이고 현장 지향적인 이런 프로그램들은 더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절차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4가지 군으로 저희가 나눴었고요. 그리고 이제 당사자 플러스 당사자 안에는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발달장애 부모님들도 들어가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병변 장애인이라든지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혹시 그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다 전달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기관에 종사하시는 이런 평생교육 담당자 이런 분들하고도 인터뷰가 같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네, 주요 질문은 바로 저런 것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재미있었던 게 뭐냐, 좋았던 게 뭐냐. 그런데 그거에 이제 그 참여하면서 어때서 좋았느냐, 내용이 이래서 좋았지만 또 방법은 뭐가 이렇기 때문에 좋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담아야 됐기 때문에 저희는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여태까지는 한 번도 못했는데 지나다니면서 봤던 저쪽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이 우리 복지관에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혹시 발전했으면 싶은 그런 어려운 점이나 바라는 건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질문의 내용을 잡았습니다. 주요 결과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선천맹에 해당하는 경우도 말씀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게 선천맹의 경우인데 선천맹으로 학교에서 맹학교라든지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놓였더라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바로 이제 그 이유가 학교 교육에서의 이런 자립생활에 관련된 이런 교육에 지금 이제 교과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전에 교육을 받았던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불충분을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교구라든지 환경에 대한 그런 지원들이 필요하겠는데 그런 것을 보조공학 기기에서 예를 들면 점자정보 단말기라든지 무슨 확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내가 생활에 밀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배움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받기가 어렵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도 시각 장애인한테 뭐가 가장 문제냐, 뭐가 이렇게 이제 너의 이제 미래는 어땠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가장 자기가 바라는 거는 나는 얼마 전까지 조선소에 다녔는데 내가 정말 원하는 거는 다시 돌아가는 거다. 내가 일했던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다. 왜?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일했던 직장이라 지금 한 20년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직장 내 내부는 너무나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했던 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 나는 더 잘 안다. 그렇지만 그 직장 내에 할 수 있는 이런 일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이 조선소의 이 옷을 입고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직업 재배치에 대한 이런 것들도 그 고용공단이나 이런 식의 같이 일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행 자립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청각장애인의 요구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업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의 요구가 굉장히 높았고요. 뭐 이제 저희 이 박사과정에 있는 송미연 선생님이 하신 얘기인데 선생님 말로는 우리 청각장애인들이 직업을 막 터무니없이 내가 뭘 되겠다 이런 거보다는 정말로 나는 도배를 하고 싶다. 장판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가르쳐주거나 배우거나 이럴 때가 마땅치 않다. 이런 것마저도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청각장애인님 얼마나 잘하겠어요. 꼼꼼하게 또 이렇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런 적성 직업에 이런 걸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수어 통역사에 대한 배치 가장 요구가 높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런 농인이라고 한다면 이게 수어를 좀 가르칠 필요가 있지만 좀 쉬운 수어를 좀 만들어서 좀 확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좀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지체 내병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이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렇게 욕구가 높았고요. 근데 이제 지체 내병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성인을 30대 이전 뭐이라든지 아니면 중장년층, 노년층. 왜냐하면 노년층은 아시겠지만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신체 일부를 못 쓰게 되는 이런 분들이 복지관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생각들도 저희가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개인차가 심한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알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중도 중복 장애입니다. 일상생활 기능 당연히 강조가 되었고요. 이제 저희가 작년에도 12회기를 똑같이 만들었는데 여기서 많이 강조했던 거가 우리는 예를 들어 3월에 들어가서 12월에 끝날 이런 연중 프로그램 같은 거가 좀 단계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죠? 다 됐죠? 아니에요? 네? 4분? 네. 이제 3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발전 방안이라고 제가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본 건데 제가 이제 요즘 그 평생교육 일반 평생교육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하고 있느냐라고 봤더니 많은 경우에 이제 평생 학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간 그 자조 모임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이런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제가 아주 좋은 분을 만났어요. 파파스윌이라고 하는 그 김포에서 그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그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발달장애인들이 취업을 하면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 얘기는 이렇게 LG 그 한우리 재단 거기에서 들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발달장애인들이 우리 예전에 우리 신영기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거 기억이 납니다. 이 친구들이 돈을 30만 원을 벌면 30만 원으로 나이키 신발을 사든 안 사든지 간에 사게 해라. 그래야지 얘네들이 돈이 귀한 줄 알고 야 이걸 갖고 진짜로 이렇게 멋있는 신발을 샀는지도 아는데 이 친구들한테 왜 거스름돈만 가르쳐서 내보내느냐. 돈 맛을 알아서 내보내라. 이런 얘기를 거기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야 너 얼마 벌어? 나 이번 달에 35만 원 벌었어. 나 28만 원 벌었는데 야 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자조 모임의 중요성을 어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던데 그런 데에 대한 이런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활성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평생교육도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격차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돈이 있고 또 시간이 있고 이런 사람들만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아까 말씀하신 아주 일선에 지역 곳곳에 이렇게 파고들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얘기하죠. 일반 평생교육은 내가 그 주변에서 그렇게 쉽게 들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하나의 어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김정 교수님 뭐였죠? 그 사이트가
다모아 맞아. 예, 다모아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자기 주변에 있는 평생교육은 다 들을 수가 있대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다 우리가 다 뛸 수가 없으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국에 32개 특수교육과 대학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서포터즈가 돼가지고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타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되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저희는 지금까지는 여기 이 선천 원인 미상 그러니까 약 10%의 아이들만 생각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후천적인 장애인들이 저렇게 90%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장애인들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이고요. 작년에 추락을 한 추락 사고로 죽은 사람이 200명, 추락 사고로 장애가 된 사람이 한 1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가족으로 돌아가거나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직업으로 돌아가거나 뭐 이렇게 정말 배우고 싶은 걸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저희가 이렇게 깔아놔야 될 그런 디딤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저희가 이제 지금 있는 것들을 많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부족한 강의인데 이렇게 쫑긋쫑긋 세워서 들어주신 게 딱 느껴졌고요. 반짝반짝하게 쳐다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모든 분들이 평생교육 학자라는 그런 입장에서 같이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주제 발표를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쟁점 제안을 주제로 서울교육대학교 홍성두 교수님 그리고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김원호 부연구원님을 대체해서 홍성두 교수님께서 항상 늦게 오시더라도 제때 끝내시는데 재주가 탁월하신 우리 홍성두 교수님의 세 번째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교육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홍성두라고 합니다. 네. 교대에 근무한 사람이 무슨 평생교육 뭐 아마 이런 생각을 직관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평생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홀트학교라고 제가 거기 한 5년 근무를 했었는데 5년 근무하고서 졸업식 날이었어요. 그 졸업식 날 어떤 학부모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얘기 뭐냐면 아이가 12년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갈 곳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도 초등이었고 뭐 이러면서 초등교육 그러니까는 특수교육은 조기중재 막 초등교육 이렇게 해야지 특수교육이지 무슨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날 그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고서 제가 그 졸업식 내내 이게 그 말이 이렇게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12년 동안 우리 학교에서 배웠는데 갈 데가 없다고? 그러면 어디서 살지? 뭐 이제 그제서야 이제 말로만 듣던 이 성인기 어떤 교육의 문제가 이제 제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 이제 평생교육에 관련된 연구들을 좀 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뭐 결정적으로 이제 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장애인 문해교육과 교육과정 이게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평생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교육이란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교육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재가 아니라 소비재 형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인기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나 요새 첼로 배우잖아 이렇게 뭐 나 요새 이게 뭐 어디 가서 뭐 첼로 배우잖아 이러면 그게 그 어떤 럭셔리함의 상징과 여러 가지 자기 어떤 사회 계층을 의미하는 뭐 표현하는 그런 식의 언어로서의 어떤 평생교육의 어떤 소비 주체로서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져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교육이란 것이 교육의 책무 자체도 개인에게 모두 다 귀착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그것 자체 예를 들어서 뭐 스카이 캐슬리처럼 뭐 무엇인가 이제 교육을 통한 어떤 신분 상승이나 자기가 어떤
자기 욕망을 드러낸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의 교육이 너무 오랫동안 우리 속에 붙박혀 있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평생 교육으로 넘어가는 생각 속에서도 사실 공공재로서의 어떤 교육, 평생 교육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 밖에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뭐 나 요새 첼로 배워, 나 요새 요가 배워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 평생교육 시스템 자체가 돈을 들여서 개인이 뭔가 사고 그다음에 좀 괜찮은 문화센터를 다닌다든가 그런 식의 표현으로 이제 드러나져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생각의 그 완벽한 전환이 우리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지 않는 이상 사실 평생교육 문제는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 뭐 외부가 갖고 있는 어떤 평생교육의 그러니까 쥐가 지 돈 들여서 학원 다녀야지 이런 식의 세계관하고는 끊임없이 아마 충돌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사실 앞쪽에서 뭐 두 분께서도 이미 발표를 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보다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를 좀 얘기를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년에 이제 국특원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이제 아무 겁 없이 시작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연구를 수행하면서 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문헌연구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겁 없이 뭐 넣어가지고 검색해가지고 뭐 결과 보고하고 그렇게 드렸는데 결국 나중에 결론적으로 뒤에 가 보니까는 내가 이게 앞부분을 다 잘못했구나 이걸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가에 대한 얘기,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발달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뭐 현황 및 쟁점과 제안이라는 주제로 했고요.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연구 영역 과제를 했던 발달 장애 평생교육 과정 개발 기초 연구의 일부분하고 그 이후에 따로 원고가 한 절반 이상은 이제 새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해줬던 뭐 비마이너의 뭐 김도현 대표나 뭐 김수현 박사님, 김원호 박사님, 뭐 주경 선생님, 지은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이 같이 이거를 했고요. 오늘 그 추가된 부분은 이제 김원호 박사랑 이제 제가 조금 더 추가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비교적 이제 최근의 일이죠. 그러니까 없었던 게 아니라 이제 두드러지기 시작한 거는 이제 최근의 일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오유정 연구관님 얘기했던 것처럼 뭐 평생교육법 개정, 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 그러면서 책무성 강화, 그다음에 주체 참여 보장, 지원 체계 구축 등 뭐 이런 얘기 나왔고요. 특히 이제 발달장애인만 별도로 이제 성의 교육권이 이제 강조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 밟게 됐는데, 근데 이제 비장애 중심의 어떤 평생교육 6개 영역이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6개 영역을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발달장애인의 어떤 별도의 요구 반영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직업과 기초문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되게 크다라는 이런 요구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장애인 중심의 어떤 기존의 평생교육과는 이제 다른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제 결론을 좀 얻게 됐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선행 연구랑 이제 수집을 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이제 거기 내용에 제 원고의 63페이지서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64쪽까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역사회 기반 교육과정이라는 이 컨셉은 저희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용역과제로서 주어진 프레임이 있어서 이제 이 구조에 좀 최대한 맞춰서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좀 알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기반 교육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국내 연구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사회생활 연구가 되게 많았고요. 그 국외 연구의 경우는 이제 행동관리 부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속성이 좀 다른 특징들이 나왔고요. 그건 이제 뒤에 이제 이유가 이제 그 생활 거점 기관의 문제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이런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평생교육 육진분류라고 하는 그런 체계는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다 보니까는 사실 국내에서만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육진 체계를 쓰게 됐고요. 저희 쪽에서
보시게 되면 집단 실험 연구는 문화예술 교육을 주로 많이들 연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단일 대상 연구 쪽에서는 이제 직업 능력 교육 이쪽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뭐 연령별 구분은 국외 연구들은 이제 연령에 대한 얘기를 아예 뭐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20대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시설 유형 구분에 따라서 이제 제가 이게 국내 오타가 났는데 국내 국외를 이제 다 붙여놓은 거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이 제일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 상당히 많은 건 아까 그 시작 단계에서 보셨던 그 회장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이화여대에서 하고 있는 이제 대학 부설 프로그램이 이제 상당히 많이 여기 기여를 하고 있었고요. 그거에 반해서 국외 연구는 사실은 거주 및 지역사회 시설하고 직업 시설이 이제 두 개가 이제 주로 내용을 이제 핵심적인 시설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대학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랑 지역사회랑 직업시설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달랐다 보니까 앞쪽에 필요로 하는 어떤 필요 역량들도 행동관리나 아니면 직업훈련 이런 것들로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인 좀 그런 연구의 경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이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원래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반추해 보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뭘 잘못했고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건 뭐고 내가 도대체 모르고 있는 건 뭔가 뭐 이렇게 쭉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을 그 70페이지부터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 세 가지로 이제 발달장애인은 무엇인가, 평생교육은 무엇인가,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이 각각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물론 우리가 이게 그게 하나로 단위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휘적인 측면이나 직관적인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보는 것 자체가 건강한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약간 회의적이긴 한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무엇을 모르는가를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제가 다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돼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은 누구인가? 그거에 대해서 현재 이제 그 제가 원고에 70페이지에 적어놨는데요. 발달장애인 제 2조 1항에 따라서 이제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그리고 이제 기타 그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발달장애라고 머릿속에 그리게 되면 결국 지적장애랑 자폐성 장애 이 두 가지만을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73페이지에 그 그림으로도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는 거죠. 그러면 발달장애 아닌 건 뭐야?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발달장애가 뭔가가 정의가 되려면 발달장애 아닌 게 뭐가 얘기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평생교육이라는 영역이 일반 평생교육과의 어떤 접촉점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사실 잘 모르세요. 발달지체가 뭔지, 전반적 발달장애가 뭔지, 그럼 발달장애 아래에 있는 지적장애가 뭔지, 자폐성 장애가 뭔지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반 교육, 일반 평생 뭐 아무튼 이 표현이 별로 안 좋지만 어쨌든 일반 평생교육 바운더리에 계신 분들이 이런 개념에 대해서 사실 되게 혼돈스러워하고 그게 뭐지? 뭐 이렇게 막 잘 모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직접적으로 체험은 하시지만 이것이 만약에 행정적인 어떤 프로세스나 실천 가능한 어떤 문서적 작업이 들어갔었을 때는 이거는 서로가 의사소통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떻게 이제 다른 이 우리 특수교육 바운더리를 뭐 넘어선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특수교육과 접촉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내에서 이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계속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미국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지? 뭐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거기도 이제 발달장애 개념 자체나 정의에 좀 합의된 견해가 그렇게 또렷하게 원래 이게 좀 명제적 지식을 좋아하잖아요. 딱 뭐가 있고 막 이러면 정의 딱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상당히 많은 경우는 진단적 범주 개념보다는 이제 기능적인 어떤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발달장애란 표현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발달적 측면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더 적합한 우리의 그 단어 선택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기능적 접근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로 이제 되어져 있어서 그런 어떤 정의가 좀 명료하지 않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개념이 불명확한 것을 이제 다루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좀 발달장애에 대한 개념의 명료화 아니면 최소한 이제 뭐 우리 전공 영역을 벗어나는 분들하고의 대화 속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이해시키기 좋을지에 대한 이런 식의 개념의 명료화가 좀 학교 차원에서 좀 진행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능상의 특성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 대상 확대 방식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그 장애 유형별 평생 교육을 얘기하셨지만 실제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그다음에 중도 중복장애 얘기만 하셨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럼 발달장애 저쪽 끝에 2개 이렇게 잘라내고 발달지체 뭐 저렇게 하고 그러면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하고 발달장애 아까 기관이 2개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중간에 있는 공백의 영역들은 그냥 일반 평생교육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인가 이 문제가 좀 정리가 돼야지 이 발달장애에 대한 범위도 우리가 좀 명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발달장애를 잘 모르겠구나 이게 이제 첫 번째 결론이고요. 이제 두 번째 결론은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이제 평생교육이라는 게 무엇인가. 제가 놀랍게 느낀 거는 이제 평생교육 공부를 하다 보면서 놀라운 게 이게 헌법적 개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소송 걸면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관련해 가지고 왜 헌법의 위헌이기 때문에 뭐 정 안 되면 뭐 헌법재판소까지 찾아가서 뭐 할 수 있을 만큼 헌법 제 31조 1항에 이제 73페이지부터 제가 적어놓은 건데요. 모든 국민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교육 권리를 보장하고요. 그 5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적으로 이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6항에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얘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2가지가 이제 쪼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학교 교육 및 이제 평생교육 이런 식으로 헌법에 이제 대립구문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이제 학령기 교육하고 평생교육 개념 자체가 이제 분리되어져 있는 이제 대립적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도록 헌법적 구조가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어 왔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아까 그 오희정 연구관님도 얘기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사실 이것이 작동되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되면은 이 학교 교육하고 평생교육 자체가 이제 뭐 간격이 뭐 무너졌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러니까 학교 교육 내에서도 이제 평생교육 역할을 평생교육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또 평생교육 영역 내에서도 학점 냉제와 같이 학령기의 어떤 그 학업에 관련된 부분을 이수할 수 있는 것을 평생교육에서도 지금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더 이상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이라고 했을 때 이게 밋이라는 게 이 대립 구조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어떤 묶인 개념으로 이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되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헌법상으로 열린 개념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평생교육 법안 내에서 다시 재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평생교육을 개념할 때 이제 이 육진분류란 이제 말이 나오게 된 게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애들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 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 교육 활동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방점이었는데, 이 육진 분류의 이제 사람들이, 왜냐하면 일단은 프레임을 받아 보니까 이제 그 속에서 자꾸 고민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의 여러 가지 정신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근데 교육기본법에는 이제 평생교육이라는 용어가 없이 사회교육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평생교육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규정해야 되는 교육기본법에는 평생교육이라는 용어가 없는 상태고, 그러면서 그 다른 특별법들은 평생교육이라는 것들을 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교육기본법이나 헌법의 어떤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있지 않습니까? 그 등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 자꾸 이제 육진이라는 부분에 이제 이렇게 협소하게 할 필요 없고, 이것을 간극을 이렇게 넘어들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학교가 평생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모든 학교 교육기관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교육은 결국 학교교육하고 사회교육, 그리고 그 모두를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럼 외국은 도대체 이 평생교육의 개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게 되면은 개념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영국도 얘기하는 게 다르고 독일도 얘기하는 게 각자 다르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방식으로 이 평생교육 영역에 대한 재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발달장애 평생교육 프로그램인데 이제 프로그램이 남았는데요. 프로그램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그냥 미리 써놓은 거라고, 그냥 어휘적으로는 라틴어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이 그냥 미리 적어놓은 거구나, 그냥 그런 걸 요번에 처음 이제 알게 됐는데, 근데 기존에 이제 평생교육 영역 내에서는 프로그램이라는 용어의 개념이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근데 학교교육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특수교육이 됐든 이제 학령기 교육 과정에 계속 고민하던 사람들은 이거를 교육 과정화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교육 과정에서는 교육 과정이라 얘기하던 게 평생교육 영역에서는 그냥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발달장애 교육 프로그램이냐, 그러니까 발달장애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냐, 발달장애 평생교육 과정이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게 이런저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아닌 이제 일반 평생교육 영역에서 하던 보편적 용어는 교육과정급의 운영 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그냥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발달장애 학생들하고 이렇게 만나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저는 트로트가 되게 좋은데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은 트로트 못 불러요. 저는 트로트 가수한테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영어를 못하면은 영어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듣는 그런 모든 선택의 주도권은 이제 저한테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도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발달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어떤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선택권의 문제가 지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가, 이것도 좀 질문이 있고요. 결국은 아까 3년 정도 지나니까 요가 이렇게 세월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많은 이제 그러니까는 발달장애인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이 대상에 대한 이해,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내용적인 부분의 것들이 좀 발달장애인 전문가들이 한다면, 사실 이것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영역 내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 있는 문화센터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꽃꽂이 할 때 꽃꽂이를 잘하는 발달장애인이 거기 갔을 때
어떻게 이걸 구현해 줄 수 있는가, 이제 평생교육이라는 영역 내에서 어떤 개발 전문성 이제 그들이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이것이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서로의 협업 과정들이 좀 이루어져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원래 당 떨어지면 사람이 짜증 나잖아요. 빨리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회의도 하고. 그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게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불명확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런 정도는 학술적 토의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발달장애 평생교육 프로그램 그러면 아마 각각이 그리고 있는 머릿속에 이미지들은 다 있으십니다. 최소한 우리 공동체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개념이 명확해지지 않는 것이 때로는 이제 확장시키거나 풍성함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실천적 장면이나 행정적 처리 과정이 법률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는 이게 대단히 이제 불안감이나 이제 불만의 조건들이 된다는 거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못 받는다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우리 특수교육학계에 대해서 개념의 명료화 아니면 행정 프로세스의 명료화 등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저는 아마 오늘의 장이 사실 그렇게 다양한 얘기들을 이야기하는 자리지 뭔가 정답을 얻는 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구체적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아마 이번에는 이 주제가 지원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다음번에는 이 지원 제도와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이렇게 구현되고 달성되는가, 이런 성과를 이야기하는 그런 또 다른 학회가 준비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앞에 계신 세 분의 주제 발표님께서 앞에 있으니까 민망하다고 계속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더 민망해지기 전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해 주신 우리 홍성도 교수님 말씀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발달장애에 대한 어떤 개념, 그리고 평생교육에 특히 육신분류 체계가 과연 금과 옥조인가라는 어떤 질문들, 그리고 사실은 저도 매우 궁금하고 저한테도 닥친 질문이긴 하지만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주제 발표를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이 세 분의 주제 발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실 분들 있으시면 플로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교수님들은 할 말 많으시죠? 잠시 참아주시고, 혹시 대학원생 그다음에 우리 실무진들 혹시 선생님들 계시면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이럴 줄 알고 제가 미리 하나 준비했죠. 제가 대학원생에게 직접 들었던 질문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 장애인 평생교육, 우리 특수교육계에서 왜 신경을 써야 되죠? 이 질문을 좀 해주시죠. 대답을 좀 해주시죠. 우리 특수교육계가 왜 그것을 신경 써야 되는지, 우리가 왜 그런 의의를 갖는지, 왜 우리는 이 비싼 돈을 들여서 이 시간에 우리 평생교육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 듯 모를 듯, 그렇죠? 저만 모르나요 혹시? 저만 모르나요? 네? 저만 모르나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인 평생교육을 왜 특수교육계에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물으셨잖아요. 그럼 과연 누가 다루어야 할까요? 저는 그걸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누가 다뤄야 할까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요? 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왜 센터가 못 갔는데요? 그런 배경을 아신다면은 특수교육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논할 수 없고, 결국은 우리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갈 곳이 없어서 집에 있고, 그 비장애인들이 누리는 그 수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그냥 전업주부인데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제 친구를 보면서 평생교육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느꼈었는데, 제 친구가 결혼하고 나서 좀 우울증이 오래 갔었어요.
근데 지방으로 이사를 가고 그곳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하루 종일 댄스를 합니다. 온갖 댄스를 다 섭렵을 해서요. 심지어 대회도 나가더라고요. 건강도 좋아지고요. 표정도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러면 이러한 혜택과 이러한 행복감을 우리 장애인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네. 저는 첼로는 안 배웁니다. 복싱을 합니다. 지금 복싱 배우고 있는데요. 진짜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제 만약에 저희 누구 때리려고 저희 복싱 학원에 누군가가 오신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정말 같이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이렇게 뭐 근로를 잘하기 위해서도 근로 지원인이 하고 있어야 되고 활동 보조인이 하고라고 한다면 평생 교육도 지원할 수 있는 걸 누군가 지원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도구가 됐든 시설이 됐든 이런 게 있어서 정말로 내가 배우고 싶을 때 우리 동네 어슬렁어슬렁 편안한 옷 입고 갈 수 있는 곳에 이런 시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시설에 있는데 문턱을 낮추는 일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저만 모르는 것으로. 뭐 사실 다 아시는 것처럼 특수 교육이 오랫동안 학령기 교육에 한정되어 왔었고요. 우리 오유정 연구관님이 말씀하셨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그 말들에 대한 간극들은 이제 갑자기 저희한테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 그래서 바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특수 교육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개념 규정들이 차근차근히 우리가 해 나가야 될 테고, 우리가 장애인 평생 교육 쪽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정책적인 제도적 받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혹시 네, 마이크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신남성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민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 저는 세 번째 홍성두 교수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대학원에서 시험을 봤을 때 학회장님께서 시험 문제에 그게 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진로 교육, 그다음에 전환 교육, 성인 교육, 평생 교육, 열심히 했나 봐요. 사회 무슨 교육 뭐 그거를 이렇게 다 구분을 해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초등학교에 있는데요. 사실 제가 제일 많이 학부모 면담을 하거나 가르치면서도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말이 그 성인기에 가능한 생산적 독립적 삶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교육 과정에서 가르치는 게 오히려 계속 실패를 안겨주면서 학습된 무력감만 주지 않느냐. 결국에 그거 배워봐야 성인에게 생산적 독립적으로 사는데 절대 필요 없다.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초등에서 요새 교육청 수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강조되는 게 그 진로 전환 교육이에요. 그리고 저희 청에서도 그런 그 TF팀 같은 게 구성이 됐고요. 그렇다 보면은 결국에는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뭐 성인 전환 뭐 이거 다 해서 평생 학습 안에서 공교육이랑 학교 교육이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전 이제 마지막에 알려주신 그 홍성도 교수님 말씀과 동의하는 게 그 헌법인가에서 얘기하는 게 그 평생 교육에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이렇게 됐다라는 게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나 혹은 여기 같이 계신 공동체의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 평생 교육을 학교 교육을 벗어나서 아까 뭐 첼로나 요가를 배울 때 그게 사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저는 학교 교육을 과연 벗어나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앞서 교수님들께 여쭤보고 싶고, 그렇지 않다면 현장에 있는 우리 교사들이 같이 협력하는 면에서 어떤 측면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왜냐하면 저희 학부모들도 굉장히 관심 많거든요. 12년 배워도 정말 뭐하냐고, 아무리 초등에서 조기 진로교육만 얘기하면 뭐하냐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힌트를 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건 홍 교수님께 마이크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답을 제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그 답을 뭐 어떻게,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 잘 모른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자꾸 저에게, 저는 그 세 가지 다 모른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몰라가지고 지금 지금 이게 발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 재구조화 운동이라는 게요. 사실 일반 교육하고 특수교육만의 어떤 재구조화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학년기 전반을 털어내는 재구조화로서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초 중고라고 나눠져 있는 이 연령기대로 나눠져 있는 이런 문제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과연 학교가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 맨 처음부터 대학부터 사라질 텐데 빨리 다른 직장 알아봐야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택시도 알아보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라고 되어져 있는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연령대의 그 교과에 이런 내용을 가리키는 앞으로도 정통주의적인 문제 때문에 앞으로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가겠지만 그거를 벗어나려는 시도들이 저는 되게 아주 급박하게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여기는 초등학교야, 여긴 중학교야 이게 이제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학교 자체가 사라질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그러니까 학습이나 교육은 남지만 행정 시스템으로서 학교가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거대 메가 트렌드가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가 평생교육으로 확장하고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교육 어떤 그 멀티플렉스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자 이렇게 거듭나져지지 않으면 전혀 생존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쪽으로 이제 좀 가닥을 잡아서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연히 초등학교라고 해도 그냥 성인기 학생들 와서 받을 수 있도록 오픈되어지는 것 그런 것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더 모르니까 혹시 질문 한번 네. 네 우리 교수님 찬스 드리겠습니다. 박희정 교수님. 저 한경건 선생님이 교수들 질문하라고 말을 한 건지 하지 말라고 한 건지 제가 구분이 잘 안 갑니다만 그 평생교육 부분이 아마 장애인 쪽에서 초창기에는 아마 교육을 받지 못한 그 지체장애인 분들의 어떤 문해교육 이쪽에서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발달장애인법이 대두되면서 갑자기 이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 이제 등장을 했죠, 그죠? 했는데 이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나 혹은 그쪽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기본적인 문제가 갈 데가 없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그러면 갈 데가 없는 경우에 평생교육이 대안인가 하는 질문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것이 이제 장애인 복지관인데 장애인 복지관은 과연 평생교육 기관인가 아닌가? 그럼 장애인 왜 이라면 왜 이고 아니라면 왜 아닌가?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중에는 그 시각장애인 복지관도 있고 청각장애인 복지관도 있고 뭐 내성마비 복지관도 있고 또 여러 장애인 복지관들이 있는데 그럼 아까 우리가 뭐 시각장애, 청각장애, 뭐 장애 유형별 특성화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뭐 그러지 않았는가? 그리고 아까 또 이제 발제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뭐 예를 들면 뭐 주민자치센터나 혹은 또 구청에 있는 체육센터나 이런 데에서 가서 운동하고 뭐 프로그램 듣고 이런 것들은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인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죠? 대응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려고 오늘 제가 이게 학회에 왔는데 저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밥 먹으러 갈 시간이 돼서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고 그냥 이 정도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네, 박희정 교수님도 모르신다 그러고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요새는 굉장히 반성을 하고 2년을 보낼까 그러는데 제가 요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지적장애 매뉴얼에 보면 이중 진단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 카나다, 뉴질랜드
발달장애라고 묶어갖고 33%가 정신질환을 수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은 학교 교육에서의 만족도가 없어갖고 그게 누적돼서 그랬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더할 거라고 봐요. 제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컨텐츠 찾는 데만 혈안이 돼 있지 컨텍스트 그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교과서 만들었다고 하고 교육과정 만들었다고 그러고 난리 버거지를 치는데 이 교과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3355 모여서 어떻게 당사자가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무슨 조절 얘기 나오고 적합화 얘기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교수들도 여전히 컨텐츠 찾는 데 혈안이 돼 있지 그것을 어떻게 그 맥락 안에서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없어서 제가 국립특수교육에는 여러 번 제안을 했어요. 경기도에서는 전문직이라든지 관리자 선발할 때 점수의 50% 이상을 수업을 어떻게 잘하는지 그래서 시험 응시하게 되면 필기시험 쳐놓고 그다음에 그 학교를 몰래 방문해서 그 사람이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수업을 잘 운영하는 사람이 전문직이 돼야 장악을 할 수 있는 건데 현장 나가면 제가 잘 몰라요. 홍성두 교수님 대표적으로 잘 몰라요. 모른다고 하는 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겸손이면 감사한 것이지만 모르면 관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심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다른 직업 찾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그래도 양심은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기울였던 내용 찾는 데에서 전달하는 방법을 찾는 데에 10%라도 20%라도 전한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특수교육이 발전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임 특수교육 학회장님이셨죠. 말씀 따로 정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마지막 한 번의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서울시립대 5학기 석사 과정에 있고요. 또 당사자 부모이면서 또 인권 관련해서 면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지금 평생교육센터가 25개 지회 중에서 지금 10개 이상이 지금 계속해서 올해도 3개가 이제 개소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노원 인권 침해로 인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전수조사에 참여를 하면서 느낀 것이 발달장애인의 저희가 맨 처음에 주장을 부모 입장에서 주장을 했을 때는 거주시설에 있기 싫기 때문에 체중증을 받아들이고자 해서 평생교육센터를 저희가 지지하고 삭발까지 했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너무 심각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3년째인데 예산이 5억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현재도 5억입니다. 근데 지금 최저임금이 12,960원인데 대부분의 95%가 인건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13명의 직원분이 계신데요. 센터장님은 교장, 특수교사 이상의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한 70% 정도가 그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평생교육사 아니면 사회복지사에서요. 12명의 분이 계신데 한 반에 6명씩 2명의 선생님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근데 평생교육센터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사랑 사회복지사랑 그 알력이 있는 거예요. 정교사, 부교사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사회복지사는 이게 교육부 관할이기 때문에 경력을 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 경력이니까 80% 6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은 거의 사이버랩에서 무한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중증 발달장애를 지원하고 교육하고 하기에는 그 좁은 공간에 실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인권 침해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중증의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들은요 교육받기 싫어합니다.
그 좋은 공간에서 더군다나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다 잠금 장치로 돼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와서 되게 어떤 괴리적인 어떤 예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동떨어진 면에서 특수교육 어떤 공무원 쪽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실이고 또한 30명 이상이 지금 거주하고 있잖아요. 당사자가 30명이고 종사자가 13명 이상이에요. 근데 영양사도 없습니다. 별도로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일 백반집 있잖아요. 아니면 푸드뱅크 이런 데서 배달해서 먹습니다. 위생관리 뭐관리 차라리 거주시설이 낫습니다. 거기에는 위생상 영양사 계시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지금 현 상황이고요. 또 인권적으로 봐서는요. 인권 침해 어떤 그런 데서 실질적으로 나갔지만 실질적으로 봐서는 이 당사자들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싶지 않고 언어, 인지, 음악 이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편하게 있고 싶어요. 그런데 그 가정마다 시간마다 있어야 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도전적 행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그런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케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또 편한 집중실에 들어가서 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어떤 괴리랑 교육이랑 발달장애 지원센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실제적으로 현장에 계시는 이런 일원가 분들이 현장과 좀 괴리감이 없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침부터 오신 분은 저를 만났는데 하여튼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2019년 특수교육이나 장애인 서비스 전반의 테마를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가장 최근에 쓴 책의 역자 서문이었는데 견고한 보편성 위에 올려진 특수함의 미학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게 교육이든 주거 서비스이든 직업이든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든 이제 이미 통합은 너무 보편화됐기 때문에 어떠한 서비스나 교육을 계획하실 때 견고한 보편성을 먼저 한번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사실 다 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중증장애인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 위에 어느 정도의 특수함을 가장 멋지게 올려놓을까는 사실은 지금 이슈마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이번 평생교육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겨우 논의가 시작이 된 것이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한 가지씩 풀어나가도록 저희 학문적 역량 또 장애인 교육과 서비스에 헌신하고자 하는 저희의 의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좀 함께 모아서 잘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지금부터 오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해주시고 총회에 관련된 이슈를 두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